안녕하세요. 교원대학교 학생 여러분. 응용윤리 10주차 2교시 강의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남사이버 자료실에 2, 3교시 진행과 관련해서 테일러의 생명중심주의 원고가 하나 올라가 있으니까 준비가 안 된 학생들은 준비해서 강의를 따라서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천천히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들 짚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자료실에도 공지를 해드렸는데 이게 지금 출판된 저작물의 일부 원고이기 때문에 학습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고 외부로 이제 반출한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테일러 주저서가 굉장히 유명하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espect for Nature. Respect for Nature.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어떻게 번역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자연에 대한 존중. 이 정도로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자연에 대한 존중이라고 하니까 생명중심주의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왜 자연에 대한 존중을 말하나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궁금해하는 분도 있을 거고 학교 현장 나가면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칸트가 인간에 대한 직접적 의무와 자연에 관련한 간접적 의무, 이렇게 의무를 두 가지로 구분하잖아요. 칸트는 환경윤리 입장에서 전형적인 인간 중심주의 사상가죠. 그래서 의무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하면 특정한 수식어가 없이 그냥 의무라고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걸 직접적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무의 대상은 오직 인간에만 한정된다. 이런 방식의 서술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인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연과 관련한 간접적 의무도 말할 수 있는데 그러한 간접적 의무 또한 인간에 대한 의무일 따름이다. 이런 방식으로 막 서술이 돼 있죠. 그거를 확장시켜서 학생들에게 소개해주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생명중심주의에서 기본적인 도덕적 고려의 대상 내지 범위는 생명체에 한정되는 것인데 이 생명체의 생존 가능성을 담보받기 위한 생명체가 살아나가는 제반 환경이 바로 자연이죠. 생명체의 생존은 생명체가 살고 있는 자연의 건전한 체계에 의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칸트 방식으로 말하면 직접적 의무의 대상은 생명에 한정되지만 이 생명이 쾌적하고 잘 살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자연에 대한 고려 정도를 할 수는 있다. 강물 속에 오염 폐수가 들어가면 물고기가 죽을 수 있으니까 강물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강물이 직접적인 도덕적 지위를 가지는 건 아니다. 물고기가 살기 위해 강물은 소중하다.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테일러 주장이 되는 거예요. 자연에 대한 존중 또한 그런 맥락에서 설명을 해주면 어렵지 않게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자연에 대한 존중, 책 속에서 이제 이론적인 논의가 쭉 이어지는 부분이 있고, 현실 상황에서 구체적인 도덕적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한 실천적인 규칙들을 쫙 제공해 주는 부분이 있고, 크게는 이렇게 테일러의 주장을 두 가지 정도로 나누면 될 것 같거든요. 이론적 측면의 논의, 실천적 측면의 논의. 그래서 저희 2교시에는 그 중에서도 이론적 측면의 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 도덕적 행위자와 도덕적 수혜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페이지입니다. 도덕적 행위자는 뭐 많이 쓰는 개념이죠. 모랄 에이전트. 그 다음 이제 모랄 서브젝트. 이거 직역해버리면 도덕적 주체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테일러 관련해서 교과서에도 그렇고 EBS 뭐 연계 교재에도 그렇고
뭐 도덕적 주체이다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좀 학습자들을 굉장히 혼란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서브젝트를 직역하면 주체이기 때문에 그 번역이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테일러가 주장하려고 하는 내용, 그 내용 속에서 서브젝트는 기본적으로 도덕적인 배려를 받는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도덕적 수혜자 이렇게 한번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모랄 서브젝트. 예전 교육과정에서 도덕적 주체라고 번역했을 때 그 개념이 가지는 모호함을 없애면서 테일러의 주장을 잘 드러내기 위해 도덕적 수혜자라고 번역한 것이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쭉쭉 혼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인간윤리와 환경윤리가 구조적으로 비슷하다. 그 테일러가 윤리학의 기본 원리 그 책도 쓴 사람이죠.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학문적인 글쓰기에 능합니다. 그래서 테일러는 알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쉽게 설득당하는 방법. 환경윤리라고 해서 전혀 새로운 걸 가지고 오면 사람들이 듣지 않을 거라는 거죠. 기존에 인간의 윤리에서 유효했던 체계, 기준 이런 걸 거의 비슷하게 구조적으로 대칭되게 환경윤리도 가지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까지 해서 가치의 개념 구별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아마 레건 할 때 내재적 가치와 본래적 가치 이 구분하는 거 제가 영어로 쓰면서 판서로 구분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테일러 가면 또 다른 게 하나 더 나올 거다. 테일러는 value만 쓰는 게 아니라 worth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게 바로 inherent worth입니다. 생명체에 대한 존중이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본래적 존중 가치로 번역을 해 보았습니다. 쭉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제 7쪽부터 나오는 겁니다. 7쪽부터는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일러 생명 중심주의의 이론적 측면에서 두 번째 줄, 이 이론을 도식화하자면 세 가지 뼈대를 잡아두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신념 체계. 두 번째, 궁극적인 도덕적 태도. 세 번째, 일련의 도덕적 규칙과 기준. 이게 테일러 환경윤리에서 말하는 이론적 측면. 크게 세 가지 뼈대거든요. 물론 이 중에서 세 번째 건 나중에 이제 실천적인 그런 측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1, 2, 3이 있는데 그거 하기 전에 우리가 성결 조건으로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되는 사실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0이라고 쓰겠습니다. 이 1, 2, 3 구성 요소에 들어가진 않지만 너무 중요한 거니까. 목적, 론적, 삶의 중심. 목적론적 삶의 중심. 지금 현재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고등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생활과 윤리 교과서 아마 5종 정도 있을 텐데요. 제가 테일러 관련해서 이제 논문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이걸 쓰기 위해서 교과서 자료들도 검토를 했었는데 뭐 서술의 주안점이 되는 그런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과서마다, 교과서의 저자마다 조금씩 방향성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도 필수적으로 다 들어가는 핵심 용어가 바로 이겁니다. 목적론적 삶의 중심. 모든 생명체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 8쪽에 있는 직접 인용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유기체가 자신을 보존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고유의 선을 실현하려 애쓰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고 생각한다.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는 것은 외적 활동뿐만 아니라 내적 기능도 모두 목표 지향적이고 시간이 지나도 유기체의 존재를 유지하면서 같은 종을 재생산하고 변화하는 환경의 조건과 사건에
끊임없이 적응하는 생물적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지속적인 경향이 있다는 의미이다. 유기체를 하나의 목적론적 활동의 중심으로 만드는 것은 이와 같은 기능의 일관성 및 통일성이고, 그러한 기능은 모두 유기체의 선을 지향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교시에도 한번 요나스 이야기 했는데, 제가 아마 요나스 수업할 때 여러분들 나중에 환경윤리 가면 테일러가 말하는 목적론이 요나스 목적론과 굉장히 유사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목적론하고는 또 다르죠. 아리스토텔레스 목적론, 그가 직접 그렇게 주장했는지 후대 환경윤리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인간 중심주의의 전형으로 못 박으면서 그렇게 해석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유명한 문장 있죠. 식물은 동물을 위해,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마치 동식물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목적이 규명되어 버리는데, 그런 방식의 목적론은 아니고 생명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 유지, 성장, 발전, 생식, 이런 여러 가지 기능, 경향성, 그거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생명체의 목적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주장으로 이끌어져 나갈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단순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생명체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니까 이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존중해 주어야 해. 모든 생명체가 목적 지향적인 활동을 실제로 하는 것 같아요. 동물만 그런 게 아니라 식물도 그런 것 같습니다. 햇빛 나오는 그런 방향으로 꽃잎을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목적 지향적인 행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목적 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사실의 문제이죠. 거기에서 그런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된다는 당위, 가치 문제로 이행하는 것은 이상하다. 지금 테일러가 윤리학의 기본 원리, 이론윤리학 책 쓴 유명한 이론윤리학 학자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사실의 문제에서 바로 당위로 이행한다. 어디에 걸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연주의적 오류에 바로 걸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테일러는 이 모든 생명체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는 이 내용이 단순한 생물학적 사실의 문제에 불과하다. 이게 생명체에 대한 윤리적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생명체에 대한 윤리적 의무, 이걸 요청하거나 생명체의 고유한 가치, 아까 제가 번역했던 본래적 존중 가치, 이걸 주장할 수 있는 필요 조건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서 충분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뭔가 윤리적 의무 도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이 필요하다. 사실에서 가치로 바로 가는 게 어려우니까 그 윤리적인 당위로 넘어가는 여러 가지 단계들을 설정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테일러 생명중심주의 이론의 구성 요소가 3가지라고 했죠. 신념 체계, 도덕적 태도, 도덕적 규칙과 기준. 3번째인 도덕적 규칙과 기준이 도덕적인 당위잖아요. 그 앞에 있는 1과 2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는 사실에서 도덕적 규칙과 기준이라는 당위로 바로 가기, 테일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애매하니까 그 사이의 징검다리로 놓아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1번, 궁극적으로는 이제 3번까지 나가고 싶은 거예요. 요 사실에서 징검다리 2개를 놓아서. 자, 이제 1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필기에서는 지금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 1로, 이 프린트 자료에서는 8쪽에 1로 돼 있는데 필기에서는 0으로 해주세요. 제가 0으로 한 의도가 사실에 불과하고 실제 구성 요소는 3가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10쪽으로 넘어와서 2, 생명 중심적 관점 되어 있는 이거를 1에다가 필기하면 되겠습니다. 생명 중심적 관점.
우리가 바이오센트릭 아웃룩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1번에서 이야기했던 특정한 신념 체계, 빌리프 시스템, 어떤 것이 옳다고 믿는 그런 신념 체계를 우리가 장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것을 옳다고 여기고 무엇을 중심으로 여기는가, 그 신념 체계를 생명 중심적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10쪽에 생명 중심적 관점의 핵심을 이루는 신념은 다음과 같은 4가지이다 해서 직접 인용문이 있죠. 직접 인용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다른 생명체가 지구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인 것과 동일한 의미와 조건으로 인간도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B. 인간은 다른 모든 종들과 함께 상호 의존적인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이고, 각 생명체가 잘 살거나 잘못되는 기회뿐만이 아니라 생명체의 생존 또한 환경의 물리적 조건과 함께 다른 생명체와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자, 그 다음 C. 모든 유기체는 각자 자기의 방식으로 고유의 선을 추구하는 유일한 개체라는 의미에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앞서 살펴본 거고요. D. 인간은 다른 생명체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지 않다. A, B, C를 합쳐서 D가 결론으로 나오는 그런 구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일러는 이 생명 중심적 관점이 자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합리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채택할 만한 관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했던 3가지 A, B, C, 그걸 더해서 조건으로 D, 인간은 다른 생명체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마 수능 수준, 평가원 수준의 기출 문제에서 선지에 굉장히 많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다른 생명체와 우리를 비교해 볼 때 인간이 우월해 보이잖아요. 인간이 우월하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시 또 인간 중심주의로 돌아가야 되겠죠. 인간이 우월하다고 판단하는 결정적인 근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능력, 고도로 발달한 사유 능력,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모든 측면에서 인간이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한가? 이것은 따져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단순히 이성, 고등 사유 능력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인간이 본질적으로 우월하다고 보는 건 인간 중심주의적인 편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한 측면에 있어서 우월할 뿐이지 다른 측면에 있어서는 우월하지 않을 수도 있죠. 비행 능력, 날아다니는 능력. 요즘 패러글라이딩 이런 거 하면서 도구에 의지해서 실제 날아다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요즘 기후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대기가 안정되지 않아서 치명적인 사고 이런 것도 잘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취미로라도 그런 거는 안 하시길 제가 좀 권하는 바이고요. 인간은 비행 능력이 사실 결여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예 없습니다. 근데 새들은 하늘을 날 수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능력이 수준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아예 없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다른 생명체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독수리가 인간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양식,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서 자기 삶을 가장 잘 유지하고 가장 잘 발전시킬 수 있는 형태로 이 우월한 특성이 드러나는 건데, 각자가 서로 다르게 가지고 있는 우월성, 이 중에서 하나만 근거로 해서 그 한 존재가 그것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각 존재는 각 존재가 생존하기에 유리한 스스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개별적으로 우월한 면을 가질 수는 있으나 그것을 근거로 본래적으로 우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고요. 당연히 인간이 본질적으로 우월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뭐 우리가 치타의 달리기 능력이라든지 독수리의 비행 능력이 없다고 해서 인간이여 그대는 본질적으로 열등한 존재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쭉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12쪽 3돼 있는데 저희 판서에서는 2로 해서 자연 존중의 태도까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의 문제에서 우리가 나중에 3번 그 도덕적 기준 당위로 나가기 위해 바로 넘어가면 자연주의적 오류에 걸리니까 뭔가 찜찜해서 디딤돌을 만들려고 하는 게 테일러의 시도인데 자연에 대해 잘 알고 합리적 사고 가진 사람이라면 생명중심적 관점을 채택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 바탕으로 생명에 대한 뭐 도덕적인 규칙 이렇게 나가도 될 텐데 뭔가 하나 더 장치가 마련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테일러는 목적론자이잖아요. 물론 그 목적론의 버전이라든지 지향점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선구자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니까 아리스토텔레스 목적론과 함께 중요시되는 개념 덕, 선품, 품성 상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하고 나면 이 오랜 동안 실천이라든지 습관을 통해서 안정된 행동의 성향이 바탕이 돼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지켜야 되는 도덕적인 규칙이라든지 기준도 마련한다. 덕윤리와 의무윤리의 통합 이런 식으로까지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야심가라고 평가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도덕적 규칙과 기준 나아가기 전에 자연 존중의 태도도 말하는데 이걸 보면 우리가 덕윤리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니면 리코나의 인격 교육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12쪽 3 우리는 필기는 2로 했습니다. 자연 존중의 태도 직접 인용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 존중의 태도는 도덕적 행위자의 일련의 성향이다. 행위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 성향은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각각은 그 태도의 한 측면을 이룬다. 나는 이것을 평가적, 의욕적, 실천적, 정서적 측면이라고 부르겠다. 평가적 측면은 어떤 가치를 판단하는 성향이고 의욕적 측면은 목적을 가지거나 특정 목표를 달성하려는 욕구의 성향이다. 실천적 측면은 특정한 이유로 인해 행동할 뿐만 아니라 그 이유를 행동의 좋은 구실로 간주하는 성향이다. 정서적 측면은 특정한 감정을 느끼는 성향이다. 이렇게 해서 마치 아리스토텔레스의 덕개념 그리고 리코나의 인격개념 여기서는 4개니까 어떻게 보면 레스트가 말하는 도덕성의 구성 요소 그거랑 똑같지는 않지만 그거와 유사한 방식으로 통합적인 어떤 품성의 성향으로 이거를 제시하고 나서 이것까지 완전히 이제 가지게 된 그런 행위자가 궁극적으로 세 번째 저희가 필기로 보자면 도덕적 규칙과 기준이라고 써보겠습니다. 도덕적 규칙과 기준이라고 하는 당위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당위로 바로 나가는 게 꺼름칙하니까 2가지 징검다리를 놓은 거죠. 생명중심적 관점, 이것은 신념, 그리고 자연존중이라고 하는 태도, 이 2가지 징검다리를 건너서 당위까지 가면 자연주의적 오류라고 하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나는 그래도 그걸 극복하기 위한 시도를 좀 해서 내 주장을 펼친다. 이렇게 될 수는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 시간에는 요 도덕적 규칙과 기준, 실천적인 측면 위주로 조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